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이제 우리 대신 일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거래도 하는 그런 에이전트 경제. 이런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처음 보는 AI를 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문제죠. 그렇죠. 바로 그 신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장한 블록체인 표준이 ERC-8004입니다. 뭐랄까, 에이전트를 위한 신분증, 또 평판 기록, 그리고 작업 증명서, 딱 이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런데 이 표준의 첫 버전 V0.4가 테스트 과정에서 좀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V1.0으로 이건 거의 뭐 전면 리셋에 가까운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다고요. 오늘은 바로 이 ERC-8004가 겪은 성장통, 그리고 메인넷을 향한 여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ERC-8004, 이게 왜 필요한 표준인가요? 최근에 구글이 발표한 A2A, 그러니까 에이전트 간 통신 프로토콜,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2A가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하는 언어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ERC-8004는 그 언어를 쓰는 화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신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A2A만 가지고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누군지, 과거에 어떤 평판을 쌓아왔는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A2A가 한국어라는 어떤 언어 규칙 그 자체라면 네, 맞아요. ERC-8004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뭐랄까 주민등록증 아니면 신용카드 기록 뭐 그런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ERC-7849는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세 가지 핵심 기록부를 만듭니다. 세 가지요? 네, 바로 신원, 아이덴티티, 그리고 평판, 레퓨테이션, 마지막으로 검증, 밸리데이션. 이렇게 세 가지죠. 에이전트의 신원을 등록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또 이 에이전트는 이 일을 확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원, 평판, 검증. 이 세 가지가 신뢰의 기둥인 셈이군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V0.4라는 첫 버전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기둥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부딪힌 첫 번째 균열은 뭐였나요? 첫 번째 문제는 고립이었습니다. 신환, 즉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완전히 독자적인 규격, 그러니까 커스텀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론성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재앙이요? 네. 기존에 잘 사용하던 수많은 이더리움 지갑이나 오픈시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분석 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전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ERC-8.04를 쓰려면 모든 걸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겠네요. 이건 생태계 확장에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인 평판, 레퓨테이션 시스템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평판 테러의 그냥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평판 테러요? 네. V0.4 구조에서는요, 이론적으로 누구나 정말 아무런 허가 없이 특정 에이전트에 대해 마음대로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테스트넷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팀이 만든 고성능 에이전트가 있었는데 경쟁팀에서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가짜 악성 리뷰를 막 등록한 거예요. 아, 일부러요? 네. 그래서 평판 점수를 그냥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실험이 이 permissionless, 그러니까 허가 없는 피드백 시스템이 메인넷에서는 절대 작동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신원은 고립되어 있고 편파는 공격에 무방비하고. 그럼 마지막 검증, 밸리데이션 기동은 괜찮았나요? 제 생각엔 아마 비용이나 속도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직성이었어요. V0.4에서는 어떤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단 하나의 해시값으로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 공학적으로는 깔끔하지만 현실의 검증은 훨씬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가령 AI가 생성한 이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검증하라. 이런 요청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1차로 자동화 시스템이 표절 검사를 하고 2차로 법률 전문가가 검토하고 3차로 관련 라이센스 문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러 단계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런 다단계 다중 형식의 증거를 단일 해시값 하나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리셋이 불가피했겠네요. 뭐랄까, 실험실에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세상에 나오기엔 너무 순진한 설계였던 셈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V1.0의 대수술, 그 첫 번째 변화부터 살펴보죠. 고립되었던 신원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이전트의 신원을 ERC721, 즉 NFT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원을 NFT로요? 네,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이제 모든 에이전트의 신원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NFT의 토큰 URI라는 표준 필드를 이용해서 해당 에이전트의 이름이나 설명, 엔드포인트 주소 같은 상세 정보가 담긴 제이슨 파일에 연결하는 방식이죠. 와, 에이전트의 아이디가 NFT라 된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장 떠오르는 장점은 역시 호환성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쓰던 모든 NFT 개발 도구, 지갑, 마켓플레이스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자기 에이전트의 신원을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다른 NFT처럼 똑같이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뭐랄까, 생태계에 들어오는 문턱이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네요. 이게 그냥 호환성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산이 된다는 건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운영해서 아주 좋은 평판과 작업 기록을 쌓은 AI 트레이딩 에이전트가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에이전트의 신혼 NFT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마치 유명 장인이 쓰던 도구처럼요. 아, 그렇죠. 그럼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소유권은 제가 갖되 운영권만 잠시 빌려줄 수도 있겠죠. 에이전트 신원 자체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리스크도 떠오릅니다. 만약에 제 지갑이 해킹당해서 그 소중한 에이전트 신원 NFT를 도둑맞으면 어떻게 되죠? 제 에이전트가 평생 쌓아온 명성을 도둑이 하루아침에 가로채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표준을 설계할 때도 아주 깊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원 NFT 자체는 소유권을 나타낼 뿐이고요. 실제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키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아, 분리가 되는군요. 네, 만약 NFT를 도난당하더라도 즉시 운영키를 변경해서 에이전트의 제어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안심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그 무시무시했던 평판 테러는 어떻게 막았나요? 허가 없이 누구나 리뷰를 남기던 구조를 뜯어 고쳤을 텐데요. 핵심은 사전 허가 모델의 도입입니다. 이제 V1.0에서는 누군가 제 에이전트에 대한 평판 피드백을 남기려면 먼저 제 에이전트로부터 암호화된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서명을 피드백 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없으면 블록체인이 트랜잭션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아, 내게 피드백을 남겨도 좋다는 일종의 초계장을 먼저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군요. 이것만으로도 악의적인 스팸 공격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피드백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평판 점수나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같은 키워드 태그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온체인에서 직접 집계하고 필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이 평판 데이터를 레고 블록처럼 아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판 점수 85점 이상이고 보안 감사 태그가 있는 에이전트에게만 자동으로 내 코드의 버그 검사를 맡겨라. 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라 같은 이런 복잡한 조건부 계약을 코드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저희가 컴포저빌리티, 우리말로는 조합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에이전트 경제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조합성, 아주 중요한 개념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였던 검증이 경직성으로 넘어가 보죠. 단일 해시값만 저장할 수 있었던 한계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TE, 즉
실내 실행 환경 커뮤니티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TE를 설명하자면 컴퓨터의 메인 프로세서 안에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블랙박스요? 네, 그 안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컴퓨터 주인조차 엿보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걸 하드웨어적으로 보장하죠. 외부의 간섭 없이 계산이 정확하게 수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TE와의 연동을 염두에 두고 V1.0의 검증 시스템은 두 가지 큰 변화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증거를 단일 해시가 아닌 URI 기반으로 관리하도록 바꿨습니다. URI는 인터넷상의 모든 자원을 가리킬 수 있는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IPFS에 저장된 대용량 파일, 다른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유연해졌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점진적 검증, 즉 프로그레시브 밸리데이션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V0.4에서는 하나의 요청에 응답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V1.0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응답을 누적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다단계 검증 시나리오가 드디어 가능해지는 거군요. 1차로 AI가 자동 검증 결과를 올리고 2차로 TE가 생성한 실행 증명을 추가하고 3차로 인간 전문가의 검토 보고서 URL을 연결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확히 그 그림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간단한 작업부터 아주 극도로 복잡하고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작업까지 모두 ERC 8004의 검증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들어보니 V1.0은 정말 실전용으로 거듭났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강력해지고 복잡해지면 필연적으로 비용 문제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가스비, 그러니까 블록체인 수수료는 어떻게 변했나요?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건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어요. 우선 좋은 소식은 신원을 NFT로 만들면서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비용은 오히려 V.4보다 저렴해졌습니다. 표준화된 ERC 721의 효율성 덕분이죠. 오, 그건 다행이네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예상하셨겠지만 평판과 검증 기능이 정교해지면서 이 부분의 가스비는 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명을 검증하고 온체인의 점수나 태그를 집계하는 로직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ERC 8004의 메인넷 배포는 이더리움 레이어 1보다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솔루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비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L2 생태계와의 결합이 필수적이겠네요. 자, 그럼 이 멋진 V1.0, 지금 당장 개발자들이 만져볼 수 있는 건가요? 어디에 배포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레퍼런스 구현체는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테스트넷인 세폴리아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와 레퓨테이션 레지스트리의 컨트랙트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을 위해 정확한 컨트랙트 주소는 저희 쇼노트에 상세히 기재해두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V0.4로 무언가 만들고 있던 팀들은 꽤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업데이트는 하위 호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완전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완전한 재등록이요? 네, 체크리스트를 좀 드리자면 첫째로 새 컨트랙트 주소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하고요. 둘째로 에이전트 정보를 NFT의 토큰 URI 표준에 맞는 제이슨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평판 피드백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 에이전트의 서명을 받고 검증하는 로직을 클라이언트에 새로 구현해야 합니다. 정말 리셋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정리해보면 이번 ERC 8004 V1.0 업데이트는 에이전트 경제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전에 뭐랄까 모래 위에 쌓았던 기초를 걷어내고 안반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NFT 생태계와의 완벽한 호환성, 강화된 보안, 그리고 유연한 확장성을 얻게 된 거죠. 메인넷이라는 실전 무대에 오르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가 ERC 8004와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아직 미완성인 검증, 발리데이션 영역입니다.
특히 T 같은 하드웨어 보안 기술을 통해서 오프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밖에서 일어난 복잡한 계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온체인에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이 표준의 성패가 갈릴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에이전트 경제 전체의 신뢰 수준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에이전트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 ERC804의 진화를 통해 그 가능성과 남은 과제를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